이번 한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다룬 이슈는 전두환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던 이 전두환 관련 발언 때문에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뜨거웠는데 더 뜨겁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이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아마 많이 이번 주에 보셨을 겁니다. 이 반려견 토리에게 인도 사과, 이 사과를 주는 건데 뭔가 묘하게 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이제 때늦은 사과다 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과가 아닌 것이죠. 일종의 이제 국민을 능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제 논란의 핵심 뭐냐면 전두환 씨의 정치가 잘한 정치냐. 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논란이 모아졌는데 네. 이 사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사진, 즉 사과에 대한 어떤 태도, 사과하는 자세 이것 자체가 이제 또 다른 논란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두환 씨의 정치, 아까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뭐 5.18이라든가 또는 군사 쿠데타 문제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빼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전두환 정권의 어떤 정치가 좋았느냐라고 하면 그 당시 우리가 다 알다시피 DJ 사형 선고 받았어요. YS 연금됐죠. 언론들 거의 뭐 매일같이 이렇게 이 편집권을 이제 박탈당하고 사실상 언론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장세동 씨 앞세워가지고 정치 깡패 들여서 실질적인 어떤 야당 탄압 거의 상시적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도 잘 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를 본인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또 잘못된 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이 긍정적 인식이라는 것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국민을 무시하는 저런 사과 사진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사과가 결국엔 먹는 대상이 개라면 우리가 개를 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주 대통령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뭐 실무진의 어떤 실수다. 이렇게 넘어갈 이유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관련된 SNS 계정인 것이고 여기에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또 실무진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야만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요만큼이라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계속 보시는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 이후에 혼선이 계속됐는데요. 이거를 윤 전 총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집이 아니고요. 우리 캠프의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저희 집 말고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거 같습니다. 오늘 데리고 간 거는 아마 제 처 같고요. 처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찍은 것은 우리 캠프의 직원이 찍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뭐 누가 찍었냐, 어디서 찍었냐,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윤 전 총장 집의 마룻바닥 사진까지 공개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여기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후보가 직접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공식 이 석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샀다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사과한다는 의미를 밝혔기 때문에 그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처음에 이 토리의 사진이 올라온 경위 자체가 결코 이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었던 윤기중 명예교수가 아들인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 이런 기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의적절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다시 한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고, 네. 캠프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모든 컨텐츠 하나하나를 더욱더 엄중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심기일전하자. 내부적으로 또 책임과 여러 가지 또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서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참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하게 만든 이 캠프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캠프의 일원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로 인해서 좀 심려하신 분들, 염려하신 분들께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욱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캠프도 문제가 있고, 혹시나 이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뭐 높아심도 말씀해 주셨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 뭐 야당 대선 후보 캠프 중에서 가장 비대합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참모진도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변인만 해도 뭐 4-5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참모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실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건 실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프에 대한 질책 뼈아프게 새겨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2번, 3번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나 만에 하나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해서 또 본선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또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캠프 차원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국민들에게 본의를 말할 때 이게 오해되지 않도록 정말 잘 설명하는 역할을 캠프가 보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캠프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상입니다. 정치에 새롭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의 열망에 잘 부응하게끔 좀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소 다른 부분을 잘 융합되게 하는 것이 캠프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프가 소홀했고 캠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캠프 구성원들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문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윤 전 총장 이 여론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다음 달 초에 광주에 간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네. 좀 더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니냐,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빨리 가더라도 수습이 안 되겠죠. 지금은 힘듭니까? 정말 네. 일파만파, 이게 도저히 진압하기가 힘들 정도의 파장이 또 화제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해찬 평론가가 정치 감각도 있고 또 말도 달변이라 잘하잖아요. 왜 장해찬 평론가 같은 사람에게 SNS를 담당 안 시킬까? 그러면 정말 멋들어지게 더 공감하는 내용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임자에게 적재적소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캠프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캠프나 미국의 주지사 캠프만 가봐도 이 사람 되겠네, 안 네. 되겠네, 캠프 분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역사 인식 부분도 문제지만 캠프가 혼선을 빚어지고 또 담당자의 관리 부실이 있고 또 대응 미흡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알딘이라고 하는 설득의 심리학 최고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사과하면 돼요. 전두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석고 대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중도층들도 화가 났다가 뿔이 났다가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당장 당내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 보수층의 절대적인 타격, 결정적인 타격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선에 만약 올라간다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건 정말 20대, 30대, 2030 MZ세대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호남과 관련된 5.18 문제가 있으면 호남 광주에만 달려가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럼 왜 목포는 안 갑니까? 왜 곡성은 안 가요? 왜 여수 순천은 안 가요? 문제는 범호남권은 호남이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영남권에도 잔뜩
호남 정서와 호남 출향인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건 호남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호남 가서 5.18 묘석의 비석을 쓰다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성이 있는 진심 정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호남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호남 정책 지금 나왔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 개, 사과. 이거는 사사사거든요. 사과에 사과하는 사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진심의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유권자는 기억하고 투표합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아까 저기 장해찬 평론가 얘기했지만 신상이다, 정치 신상이라서 벌어지는 어떤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준비되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해찬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캠프의 문제다, 캠프의 책임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이건 신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뽑고 5년을 한국이라는 이 거대한 어떤 이 함선을 사실상 이제 끌고 가는 지휘자를 뽑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요인은 본인의 후보의 인식의 문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설화가 나와요. 아프리카 뭐 120시간 노동 거기다가 뭐 불량식품 이제 급기야 전두환 씨의 어떤 정치가 잘 됐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 되면 이것은 인식의 발로인 것이지 말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 자체가 굉장히 경도되어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어떤 편향된 인식 체계가 이런 어떤 설화를 이어져 가게 하는 요인이고 만약에 이게 본인이 스스로가 근본적인 어떤 반성을 못한다면 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설화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국민들은 아주 손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건욱 교수님께서 굉장히 준엄하게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저희 패널들 다 친합니다. 그래 장해찬 평론가 좀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캠프의 어떤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저를 포함한 캠프 일원들이 조금 더 제대로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족함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정치 신상이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성 정치권들, 구태 정치인들의 어떤 이 여야 합작,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던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정치 신상을 불러낸 겁니다. 국민들이 불러내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무대에 나올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뭐 다소간의 어떤 발언들 또 여의도 정치 문법과는 조금 다른 솔직한 발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국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왜 이 시대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냈느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윤석열 후보가 여야 기득권과 결탁하지 않고 대장동 게이트로 상징되는 그러한 부정부패를 완전히 일소해버릴 거라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희망을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신상으로서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후보와 캠프가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이 신발끈을 조여맨다면 남은 기간 동안 또 실망한 분들도 다시 마음을 돌리고 또 계속 기대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좀 흔들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남도 갖고 조언도 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윤 전 총장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정치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나 뭐 다름없는 분이고요. 굵직굵직한 이 시대 정신과 국가적인 아젠다를 늘상 제시해 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분들이라면 저는 누구든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이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남을 가지면서 좀 수시로 소통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네. 많은 조언을 받고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끝나면 그때 가서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 경선 끝나고요. 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또 호의적인 발언 등을 공개석상에서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이 끝나게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량과 지혜를 국민의힘이 전체 야권 차원에서 반드시 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조만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라이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도덕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CG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죠.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페어 대선으로 몰아가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홍 의원이 도덕성을 내세우는 게 의아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발언은 이런 겁니다. 자, 김병민 윤석열 국민 캠프 이 대변인인데요. 민주당의 악의적 주장에 편승해서 경쟁 후보를 치졸하게 공격하는 홍준표 후보야말로 더티 후보다. 깨끗한 척하는 홍 후보의 행태는 양두구육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홍 의원 뭐 도덕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경선에서 누가 뽑힐까 이게 이 경선이 중요한 거죠. 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여론조사 문항을 넣냐에 대해서 홍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대1로 하느냐, 사지선다로 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이게 많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1위, 2위 뭐 승자가 바뀔 정도로 이 여론조사 항목이 중요한가요? 이해관계가 확 엇갈리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1대1 가상 대결을 하자. 본선 경쟁률을 그렇게 물어보자. 그런 이유는 당원이 50%고 1대1 가상 대결도 이제 50%, 국민의힘도 50%인데 1대1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더 부각이 돼요. 왜냐하면 1대1이니까 진보나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와 또 보수층 지지를 좀 더 많이 얻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이거 유리해. 원희룡 후보는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아주 대립각, 대장동 일타 강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리해 이렇게 되는데 사지선다형, 선다형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보기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또 원희룡이 들어가서 4명 중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응답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층 응답자도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홍준표, 유승민 쪽으로 많이 선택하니까 우리가 선다형으로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우리가 유리해. 네. 이걸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선다형,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4명 후보 보기를 놓고 물어보는 걸로 아니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금 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네, 이어서 이제 원희룡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고요. 이재명 캠프 측 전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생방송에서 거세게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단은 이거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아내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는 안티소셜, 소위 반사회적 성격 장애,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 뭐 소시오패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학회에서 제명당한 사례도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민사상 불법 행위도 될 것 같다. 사과 안 한다면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그러니까요, 원희룡 전 지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협박하는 거냐? 법적 조치해라. 책임진다. 되게 세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모습들이랑 좀 다른 격앙된 모습을 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원희룡 후보가 절제력 없음을 완벽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라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부인의 어떤 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의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환자를 이렇게 대면하고 뭐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판정이 나오고 뭐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뭐 이 접근도 안 된 상황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이 의사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격
이 의료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 원격 의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멀리서 보고서 다 이 정도로 진단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네. 뭐 원격 의료 행위를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부인이 며칠 전에 한 달 전 정도 됐나요?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방역 기준 위반으로 해가지고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대선을 치러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감을 줘서는 사실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최근에 이제 뭐 대장동 일타 강사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침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왜 하냐, 사과할 일 아니다. 전문가로서 할 얘기 했다. 본인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발언들, 강경한 발언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방송 장면만 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가 조금 흥분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어진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조금 고개를 끄덕인 측면도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오늘 올린 글을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심리학자들의 분석 글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났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제지하거나 뭐 고소한다, 학회에서 제명하겠다 그런 식의 이 협박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의사나 전문가들이 심리 상태 굉장히 불안하다고 분석한 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의료윤리상으로도요. 내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밖에서 말하는 건 의료윤리 위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 그러니까 이 업무상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상평가를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까지 보고 나서는 이게 어느 편을 들기도 힘들다. 조금 더 고민해볼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11월 후보 선출 앞두고 달아오르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